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정부가 백신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계약 등 백신 수급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15회를 넘었지만 유행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각국의 모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특별한 게스트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의 이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최근에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4차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느낄 만큼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많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3월 초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은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를 보게 되면 그 전주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일단 지난 주말에 이동량이 그 전주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량 는 것만큼 확진자가 이번 주말부터 증가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게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표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여러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라이노바이러스라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라이노바이러스 양성률이 2021년 9주 차부터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비해서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많은 지금 라이노바이러스 양성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분명히 굉장히 완화된 지금 상황이라서요. 확산세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불안한 시기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백신 수급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화이자 계약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는데 이걸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역 당국이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정부는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들어옵니다. 모든 백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려 9,900만 명분. 이게 1억 9,200만 회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스탠리 어크라고 하는 노바백스의 CEO가 방한을 했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백신과 달라요. 위탁 생산만이 아닌 게 공급처를 직접 당신들이 결정하시오 하는 아예 권한을 준 사실은 기술 이전이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접견한 자리에서 이것을 내년까지 생산도 연장하고 기술 이전도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독자 백신 개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럼 노바백스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추가 물량 계약은 없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 회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3분기 7월부터는 상당히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선제적으로 먼저 이게 긴급 승인이 국내에서도 나야 합니다. 이게 도입 시기가 원래 계획된 대로 들어올 거냐 가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교수님 보실 때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계획했던 게 4월 말까지 3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끝날 때까지 1,2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까지 70% 접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관문인 그 4월 말까지 300만 명은 거의 지금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2분기 끝나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딱 넘어갈 동안 또 쓸 수 있는 백신도 굉장히 다각도로 준비를 했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설명 주셨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수급을 원활하게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백신 개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 687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할 시기로 내년 초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보실 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백신 임상으로 보면 이제 2A 단계라 그래서 이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상까지는 어떻든 잘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3상 연구를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기존 방식대로 하려면 접종군하고 비접종군을 나눠서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접종을 맞을 수 있는 대상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비접종군에 들어가면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연구 후발주자들이 임상연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최근에 매우 이제 시사성 큰 임상이 하나 허가가 되는데 영국에서 이제 발레바라고 하는 이제 백신인데 아마 프랑스에서 개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임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1대1로 비교하는 임상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신하고 새로 된 백신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효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면역 원성, 항체나 이런 형성이 잘 되는지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일치되게 하거나 우월성 검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내가 훨씬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처음으로 허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에 해당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허가한 방식으로 임상을 하게 되면 등록 대상도 한 수천 명, 3,4천 명 정도, 워낙에 뭐 2만 명, 3만 명 대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체가 얼마나 잘 생기는지를 비교해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 지금 여러 회사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7월에는 3단계 연구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등록을 많이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등록하면 환자 등록이 끝날 거다.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 11월이면 연구가 다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조금 청사진을 이제 처음으로 가지게 됐어요. 이번 달 들어서. 그래서 만약 그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11월 정도에 그런 항체 검사에 해당되는 검사도 마치고 분석까지 끝나게 되고 그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초에 국산 백신이 실제로 접종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임상을 제대로 3상 임상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신 수급 불안은요, 좀 한시름 놓아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슈 체크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것도 15분에서 20분이면 결과가 나오는 자가 검사 키트가 결국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고 이 시중에 판매되게 됐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어디서든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보조적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신속 검사들의 특징들은 일단은 민감도를 아주 높여놔서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 양성이 나오게 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썼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검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만 코로나의 신속 검사 또는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도가 뭐 낮게 나올 때는 뭐 18% 이렇게 나오고 뭐 그나마 이제 유증상자인 경우에 의료진이 채취했을 때 한 40에서 60% 정도 나오는 정도의 민감도를 가진 검사는 사실 스크리닝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성이 나와도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양성이 나와도 미양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PCR을 돌리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정말 보조적인 수단, 정말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정도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랜 시간 이제 밀집된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라든지 뭐 잠수함 같은 거 타는 분들 그 안에서 환자 발생하면 뭐 도저히 방사할 수 없고 거기다 뭐 PCR 기계를 두고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서 혹시 열나는 사람이 여러 명 발생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확인이 되면 이 확진자가 나와서 집단 발병했나 보다. 빨리 우리 돌아가자. 뭐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보조적인 상황으로만 쓰겠다라고 질병관리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서 좀 사실 우려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우려스러운 측면은 이 키트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도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를 쓰고 싶어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방역의 전문가들은 다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정확한 키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한 형태로 지금 시장이 풀린 거예요. 이 키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지만 분명히 이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 때문에 대략 17%에서 41% 정도의 민감도밖에 보이지 않는 검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확한 검사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자가진단이라는 형태로 풀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 키트를 써서 만약에 위음성이나 위양성이 나와서 큰 손해를 봤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키트를 사서 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키트라면야 뭐 본인이 하겠지만 의학적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검체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런 책임을 다 져가면서 본인이 검사를 하게끔 키트를 푼다라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양성 또는 음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위양성의 가능성을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와도 그중에 3분의 1은 가짜 양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었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저희가 무증상자, 그다음에 일반인에게 사용했을 경우에 민감도는 17.5%에서 41%입니다. 그러면은 확진자 10명 중에서 거의 6명에서 8명은 놓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음성인 결과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속항원 검사라는 거는 양성이 나오건 음성이 나오건 확인이 필요한 검사이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반드시 PCR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검사입니다. 자, 결국 사용하는 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Starting today,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5 दिन हो गया और रिकवर हो गई थी। अभी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तो मर गई, तड़प तड़प के मर गई, तड़प रही थी वो।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उसको, सांस लेने में तकलीफ हुई, मर गई। 백신 접종 현황이 10억 명을 넘어선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왜 그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건 맞아요. 지난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억 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점점점 속도가 빠르면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명 잡으면 이제 8분의 1 정도 벌써 한 거니까 이 속도가 계속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확진자가 89만 7천 명을 넘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다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많이 맞고 있는데 창궐하고 있다. 근데 이 불균형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10억 명이 맞은 것은요, 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하루에 35만 명도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 같은 나라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퍼센테이지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접종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바이러스가 지금 중단되겠느냐 혹은 감염이 줄겠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확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접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명씩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인도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미 항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시 또 이제 예방 접종률이 한 3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 국민의 한 50% 정도는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대규모 감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도는 변형에 대한 부분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더블 베리언트, 트리플 베리언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인도의 변이형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남아공 남미 변이형이 갖고 있는 484 변이와 미국 변이가 갖고 있는 452 변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이가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가 기존의 감염에 의해서 생긴 면역력이건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서 생긴 면역력이건 면역력을 절반 이상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두 가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인도 변이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역력들을 굉장히 잘 회피하는 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칠레도 역시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40% 정도면 많이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칠레 같은 경우도 역시 변이주의 영향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칠레는 남미에 있는 나라이고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변이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칠레가 맞고 있는 백신이 시노백이라고 중국의 백신인데 이 중국 백신에 대한 임상 평가가 크게 브라질하고 터키 쪽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터키 쪽의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백신 효능을 한 91% 정도로 보고를 하지만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임상시험의 백신 효능이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변이에 대한 보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백신의 효과인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백신 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백신 접종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12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의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꺾인 시기를 보게 되면 사실 백신 접종이 확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이미 꺾이고 있었어요.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떨어진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1회 접종 이상을 거의 50% 넘게 이제 접종을 어느 정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망자가 완전히 급감했어요. 사망자가 완전히 급감한 건 이제 먼저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 나타나는 확진자 숫자가 이제 많이 떨어져. 그래봐야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씩 지금 확진자 발생하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미국하고 영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걸 비교하냐면 우리나라가 초반에 마스크 부족해가지고 마스크 수출 다 틀어막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했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겠냐. 미국이랑 영국은 너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하루에 뭐 미국은 뭐 2,000명씩 사망했었고 12월에서 1월까지 영국도 뭐 하루에 1,000명까지 사망하는 날짜들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말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백신 접종에 올인을 한 거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올인을 해주면서 사실은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만들어줬어요. 백신의 효과가 좋은 거, 이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거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접종 전략 수정하는 데 상당히 영국의 도움을 받았고 그만큼이나 실험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실험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다른 동일한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만 접종률이 확 올라가서 현재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트럼프 정권 자체가 아예 뭐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예 방역은 때려치고 그냥 백신만 올인해서 뭐 정말 수십 조를 퍼부으면서 백신을 만들었고 그거를 다 구매하고 실제로 외국에 1%도 안 내보냈거든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다만 그런 백신 독점의 문제들이 단순히 미국에서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이 사실 백신만 안 보낸 게 아니라 원료도 안 보내고 그 여러 가지 공정에 해당되는 기계도 못 보내게 만들면서 전 세계 백신 수급을 완전히 긴축 상태로 만들게 되고 각국이 각자 도생하게 하는 영향을 끼친 면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팬데믹이나 이런 거를 대비할 때 자국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공항이에요. 이게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공항에서 지금 서로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여기는 시드니 공항입니다. 호주의 시드니 공항인데 이 공항도 보면 지금 현재 외국에서 여행 오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나라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버블이라는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는데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학 교수님. 근데 괜찮을까요?
사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초반에 매우 강력한 그런 방역의 정책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화했었고요. 심지어는 특정 구나 그러니까 시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병을 뭐 20명, 30명 해버리면 시 전체 락다운 시켜가지고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입국 통제는 당연히 했었었고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가 급감을 해서 지금 거의 자체 발생은 거의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만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두 국가 전체가 다 방역 상태가 나으니까 그럼 우리끼리는 서로 여행하자라고 이제 이게 허락이 되는 상황들이 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다른 타국가에서의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을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두 국가만 지금 이제 허락이 됐지 다른 국가구의 그런 교류가 허락되기는 아직은 좀 먼 힘든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 다 여러 다른 국가들하고의 그런 교류들이 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을 한 국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5월 5일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이 외국 여행 갔다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확대할 예정이냐면 서로 상호 신뢰가 돼 있는 국가들끼리는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상호 간에 이제 그러니까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외국 특정 국가에서는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들이 유럽에도 지금 이미 일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제 그런 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들이 보면은 최근에 3, 4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이 좀 많이 늘어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됐을 때 해외를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 또는 자가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한 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얻게 될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가격리를 좀 면제해주고 이런 정책도 수용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